그날 죽었어야 했는데 용케 살아 돌아왔네? 남편 상철은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1년 만에 돌아왔는데도 기쁜 기색은커녕 차갑게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그 옆에 젊은 여자가 다가와 붉은 와인을 수님의 얼굴에 그대로 퍼부었습니다. 이제 여기 내 차린 없어. 무덤으로 돌아가. 상철은 지갑을 열어 돈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20년 결혼생활 수고비야. 이거나 줍고 당장 꺼져. 수님은 그렇게 빗속에 버려진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의족을 끌며 다가온 한 여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두 여자의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본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든 남편, 그리고 다시 살아 돌아온 아내. 앞으로 이들의 인생은 어디까지 바뀌게 될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4시 한성식품공장 불이 켜졌습니다. 수님은 오늘도 어김없이 제일 먼저 출근했습니다. 42살 허리는 이미 굽기 시작했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빨랐죠. 된장 발효실 온도를 체크하고 장독대마다 뚜껑을 열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20년입니다. 남편 상철과 함께 맨손으로 일군 세월이 꼭 20년이었어요. 여보, 벌써 왔어요? 상철이 사무실 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수님은 얼른 손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장 상태 확인하려고요. 오늘 백화점 납품 물량이 많잖아요. 당신이 없으면 이 회사 하루도 못 돌아가. 상철의 칭찬에 수님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22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남편의 말 한마디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가게 하나로 시작해 이제는 직원이 30명이 넘는 회사가 됐습니다. 수님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남편 곁을 지켰어요. 수님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메주를 뒤집고 간장 숙성도를 확인하고 납품 물량을 정리했어요. 손톱 밑에는 늘 된장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수님은 이 냄새가 좋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만들어낸 결실의 냄새니까요. 사모님, 오늘 생일이시죠? 축하드려요. 직원 하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님은 그제야 깜짝 놀라 달력을 봤어요. 어머, 진짜네. 까맣게 잊고 있었어. 사모님은 생일도 잊고 일만 하시니까요. 직원들이 웃었습니다. 수님도 따라 웃었어요. 생일이 뭐 그리 중요한가요? 건강하게 일할 수 있고 남편 옆에 있으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을까요? 수님아, 상철이 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당신 생일이잖아. 우리 어디 좀 다녀올까? 수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근데 공장은? 하루쯤은 괜찮아. 직원들한테 맡기면 되지. 당신도 좀 쉬어야지. 20년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단둘이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님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진짜요? 그럼 나도 옷 좀 갈아입고. 그냥 가. 멀리 안 가니까. 수님은 앞치마를 벗으며 직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저 잠깐 다녀올게요. 3시 배송 물량 꼭 확인하고 발효실 온도 체크 잊지 마세요. 사모님 생일인데 일 생각은 그만하시고 다녀오세요. 직원들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에 올라타는 수님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데 마치 22살 신혼때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여보,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가면 알아. 경치 좋은데. 우와, 설레는데. 수님은 차창 밖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생일을 챙겨준다는 게 이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차는 시내를 벗어나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산과 들판이 펼쳐졌어요. 여보, 날씨 정말 좋다. 하늘 좀 봐요. 그러게. 우리 언제 이렇게 단둘이 나와봤나? 신혼여행 빼고는 처음인 것 같아요. 수님은 신이 나서 중얼거렸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는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구불구불한 길 옆으로 깊은 계곡이 보였어요. 우와, 여기 경치 진짜 좋네요. 수님은 감탄하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산 아래로 강물이 반짝이며 흘러가고 있었어요. 맞지? 여기 경치 괜찮아서. 여보가 어떻게 이런 데를 알았어요?
전에 거래처 사람이 추천해줬어. 수님은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자기를 위해 준비해줬다는 게 감사했어요. 차가 한적한 도로에 멈춰 섰습니다. 나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 중요한 전화라. 아, 그래요. 천천히 받고 와요. 상철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수님은 창밖 풍경을 감상하며 기다렸어요. 산 공기가 정말 맑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수님이 백미러를 보는 순간 거대한 덤프트럭이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트럭은 멈출 기미가 없었습니다. 으악! 엄청난 충격과 함께 차가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수님의 몸이 좌석에서 튕겨나갔어요.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얼굴에 파편이 박혔습니다. 차는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차가 굴러떨어지는 동안 수님은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차가 강물에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무섭게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수님은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어딘가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여보, 여보. 수님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물의 압력 때문에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물이 허리까지, 가슴까지,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여보가 구해주겠지. 수님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버릴 리 없으니까요. 2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지금쯤 남편이 구조대를 부르고 있을 거예요. 물이 코를 덮었습니다. 수님은 숨을 참으려 했지만 폐가 터질 것 같았어요. 여보, 빨리. 수님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렇게 수님은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절벽 위에서 상철은 차가 강물로 가라앉는 걸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어요. 마치 일상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담담한 표정이었죠. 상철은 주머니에서 낡은 여자 신발 한 짝을 꺼냈습니다. 수님이 평소 신던 신발이었어요. 절벽 끝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리 준비해둔 편지를 신발 옆에 뒀죠. 미안합니다. 더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수님의 필체를 완벽하게 모방한 유서였습니다. 상철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방 청소해도 돼. 15분 뒤 상철은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어요. 제발 제 아내를 찾아주세요. 전화 받는 사이에 차가 사라졌어요. 아내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철은 절벽 끝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발견된 신발과 유서, 강물로 추락한 차량의 흔적. 부인께서 평소에 우울증 같은 게 있으셨습니까? 그게 최근에 많이 힘들어하긴 했어요.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상철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나흘 뒤 수님의 주치의라는 사람이 경찰서에 진료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심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 전부 위조된 서류였지만 경찰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목격자도 없고 차량 블랙박스도 물에 잠겨 회수 불가능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실종 수사는 종결됐습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수님의 죽음을 기정사실화했어요. 상철은 장례식도 치렀습니다. 빈소에서 목 놓아 우는 남편의 모습에 친정 식구들조차 그를 의심하지 않았죠. 상철 씨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수님이가 그렇게까지 힘들어한 줄 몰랐네. 그러게 말이야. 불쌍한 사람. 사람들은 상철을 위로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그날 밤, 상철은 집에 돌아와 수님의 방을 열었습니다. 옷장 가득 걸린 수님의 옷가지들. 20년의 흔적들. 상철은 하나하나 꺼내 쓰레기 봉투에 쑤셔 넣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20년을 지우는 데는 고작 2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상철은 휴대폰을 꺼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라야, 이제 들어와도 돼. 수화기 너머로 젊은 여자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진짜? 드디어? 응. 내일부터 당당하게 다녀. 다음 날, 한성식품 사무실에 32살의 화려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유미라. 상철의 비서라는 명목이었지만
직원들 눈에도 뭔가 이상했어요. 사모님 장례 치른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쉿, 조용히 해. 사장님이 들으면 어떡해. 직원들은 수군거렸지만 감히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수님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세상에서 지워졌습니다. 그 무렵 어느 작은 병원 침대에서 수님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어요.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어머, 정신 차렸네.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수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어요. 수님은 멍하니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신이 들어요? 이름이 뭐예요? 할머니의 물음에 수님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가 그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나겠죠. 일단 살았으니 다행이에요. 수님은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박순자였습니다. 수님이 눈을 뜬 병원은 작은 어촌 마을의 작은 병원이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새벽에 물가에서 쓰러져 있는 수님을 발견하고 급히 구조했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래요. 물에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살아난 게. 순자 할머니는 매일같이 병원에 왔습니다. 천의 고아처럼 혼자인 수님을 친딸처럼 돌봐줬어요. 일주일쯤 지나자 수님은 겨우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할머니, 제가 누구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아가씨가 기억을 못하잖아. 수님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자기 이름도 나이도 어디서 왔는지도.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날 거예요. 일단 몸부터 추스르자고. 퇴원한 수님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바닷가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내가 혼자 식당 하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말이야. 아가씨가 도와주면 안 될까?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뭐든지요. 수님은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홀을 닦고 손님들 주문을 받았어요. 신기하게도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칼질이 능숙했고 음식간을 맞추는 솜씨도 좋았죠. 아가씨, 요리 잘하네. 어디서 배웠어?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알아서. 수님은 자기가 누구였을까 매일 생각했습니다. 혹시 요리사였을까? 식당을 했을까?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수님은 43살이 됐지만 자기 나이도 몰랐습니다. 그저 할머니 곁에서 묵묵히 일했어요. 어느덧 마을 사람들도 수님을 할머니 조카쯤으로 여기게 됐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식당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수님은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성식품 박상철 대표가 돌아가신 부인을 기리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TV 속 남자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수님의 손에서 그릇이 떨어져 바닥에 깨졌습니다. 아가씨, 왜 그래? 순자 할머니가 놀라 물었지만 수님은 TV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아내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는 분들을 돕고 싶어 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상철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카메라가 재단 현판을 비췄어요. 수님 정신건강재단. 수님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왔습니다. 한성식품. 장독대. 매주 냄새. 그리고 저 남자. 여보. 수님의 입에서 저절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TV 속 남자는 자기 남편이었어요. 20년을 함께 산 남편. 박상철. 기억이 물밀듯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결혼식 날, 처음 가게를 연 날, 밤새 매주를 쑤던 날들. 그리고 생일날 함께 차를 타고 나간 것까지. 할머니. 저. 기억났어요. 수님은 울먹이며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정말 어디 사는지 기억나? 네. 서울이에요.
남편이 저 사람이에요. 수님은 TV를 가리켰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 사람이 아가씨 남편이라고. 근데 저 사람은 부인이 죽었다잖아. 아니에요. 제가 살아있잖아요. 사고가 났었나 봐요. 그래서 기억을 잃었던 거예요. 수님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재단까지 만들며 자기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 저 서울 가야 돼요. 빨리. 그래, 그래야지. 어서 가봐. 다음 날 아침, 수님은 할머니가 쥐어준 돈으로 버스를 탔습니다. 서울까지 4시간. 수님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여보, 나 살아있어. 내가 돌아갈게. 버스 안에서 수님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놀라고 기뻐할까?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수님은 빨리 남편을 안아주고 싶었어요. 오후 2시, 수님은 자기 집 앞에 섰습니다. 대문은 그대로였습니다. 1년 전 그날 아침 나갈 때 본 그 대문. 수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대문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여자 웃음소리와 아이 웃음소리.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 수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님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문이 열렸어요. 누구세요? 문을 연 여자가 수님을 보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32살쯤 돼 보이는 화려한 여자였어요. 여자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수님은 어리둥절했어요. 저 수님이에요. 여기 주인. 여보.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안에서 상철이 나왔어요. 왜 그래, 미라야? 수님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남편. 남편은 조금 더 살이 쪘고 옷차림도 더 좋아 보였어요. 여보. 수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상철이 수님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놀라움도 없었습니다. 기쁨은 더더욱 없었죠. 상철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용케도 살아 돌아왔네. 상철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에 수님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나야. 수님이야. 1년 동안 기억을 잃었다가 어제 당신 보고. 그래서? 상철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수님은 귀를 의심했어요. 여보, 나 살아있었어. 내가 돌아왔다니까. 넌 이미 죽은 사람이야. 뭐? 법적으로 죽었어. 장례식도 치렀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내 집이 아니야. 상철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수님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여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날 죽었어야 했는데. 상철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수님의 귀에 똑똑히 들렸어요. 뭐라고? 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철이 수님의 어깨를 세게 밀치며 말했어요. 이미 죽은 사람이 왜 나타나서 산 사람 인생 망치려는 거야? 수님이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길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바닥이 까졌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났습니다. 여보, 왜 이러는 거야? 수님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일으켜 세워줄 줄 알았던 남편이 자기를 밀쳤어요. 20년을 함께 살았잖아. 나 당신 위해서. 얼마나? 상철이 수님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조금의 미련도 동정심도 없었어요. 너 법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야. 알아들어? 죽은 사람. 사망신고 다 됐어. 내 이름도 주민등록도 다 말소됐지. 귀신이나 마찬가지라고. 수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미라가 와인 잔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빠 아직도 안 갔어요? 귀찮게. 미라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그리고 수님의 얼굴에 붉은 와인을 확 끼얹었습니다. 으악! 차가운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이 따끔거렸어요. 와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귀신은 무덤으로 돌아가야죠. 산 사람 세상에 왜 나타나요? 미라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수님은 와인 범벅이 된 얼굴로 미라를 올려다봤어요. 당신, 뭐야? 나, 이 집 안주인이에요. 박상철 씨 부인. 뭐? 수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미라가 상철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상철은 수님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다시는 나타나지 마. 경고야. 상철이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몇만 원을 꺼내 수님의 발 앞 땅바닥에 던졌어요. 20년 수고비야. 이거나 받고 꺼져. 여보. 수님이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상철은 이미 등을 돌렸어요. 앞으로 한 발짝이라도 이 집 근처에 나타나면 경찰 부를 거야. 상철이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 침이 수님의 손 옆에 떨어졌어요. 조용히 사라져. 쾅. 대문이 닫혔습니다. 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와인이 옷에 스며들었습니다. 여보. 여보. 수님의 입에서 작은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수님의 머리를 적셨어요. 수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대문을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수님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어. 수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날 죽이려 했던 거야. 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와인과 눈물과 빗물이 섞여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20년.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굽도록 일했던 세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장독대를 닦았던 날들. 남편 한마디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했던 그 시간들. 전부 헛것이었던 겁니다. 수님의 목에서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비가 거세졌습니다. 그 순간 수님의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을 향한 사랑이, 믿음이, 헌신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감정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이글거리는 무언가. 증오였습니다. 수님은 비를 맞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어요. 와인과 빗물이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수님은 땅바닥에 돈을 주워 담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떨리는 손으로. 내 20년의 값이 이거라고. 수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눈동자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 안 죽었어. 박상철. 난 살아있다고. 수님은 대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수님은 비를 맞으며 한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은 없습니다. 돌아갈 곳도 없어요. 주머니에는 남편이 던진 돈 뭉치만 들어있었죠. 수님의 머릿속에 희망의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요. 동사무소에 가면 됩니다. 자기 신분을 증명하면 돼요. 주민등록증을 다시 만들면 남편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나라가 증명해주면. 그럼 나도 살아있는 사람이잖아. 수님은 바로 동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옷은 아직 축축했어요. 얼굴도 씻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봤더라면 수님은 거지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저기요. 수님이 민원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수님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무슨 일이세요? 주민등록증을 다시 만들고 싶어서요. 분실했거든요. 신분 확인부터 해야 되는데요. 여기 지문 찍어보세요. 직원이 지문 인식기를 가리켰습니다. 수님은 떨리는 손을 올렸어요. 지문을 찍었습니다. 기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뭐지? 직원이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수님도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수님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사망자 실종 선고에 의한 말소 정보. 빨간 글씨로 화면 가득 그 문구가 떠 있었어요. 아주머니. 이미 사망하신 걸로 나오는데요. 직원이 당황한 얼굴로 수님을 봤습니다. 아니에요. 나 안 죽었어요. 살아있다고요. 수님이 소리쳤습니다. 옆 창구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아주머니, 목소리 좀 낮춰주시고요. 시스템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시스템 오류예요. 나 진짜 살아있어요. 지금 여기 서 있잖아요. 수님이 창구를 탁 쳤습니다. 직원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아주머니,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시스템에 사망자로 나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진짜 살아있는데. 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경찰서 가보세요. 여기서는 도와드릴 게 없어요. 직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뒤에서 민원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뭐야? 정신이 좀 이상한가 봐. 죽은 사람 지문이 왜 나와? 무섭게. 수님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한 사람 보듯 쳐다보고 있었어요. 수님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수님은 비틀거리며 동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경찰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경찰이라면 도와주겠지? 수님은 가까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민원실로 들어갔어요. 무슨 일이세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수님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사망신고가 잘못됐어요. 저 안 죽었거든요. 예. 경찰관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년 전에 사고가 났는데요. 남편이 저를 죽은 걸로 신고했어요. 근데 저 살아있잖아요. 이거 취소하고 싶어요. 수님이 다급하게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은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서수님이요. 생년월일은요? 수님이 생년월일을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한참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맞네요. 1년 전에 실종 신고 들어왔고 법원에서 사망 선고 확정됐네요. 그래서요.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저 살아있는데 왜 사망 선고를 해요? 아주머니, 진정하세요. 근데 말이죠.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실종 선고 후 사망 확정 판결이 난 사안이라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없다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법원에 가서 실종 선고 취소 소송을 하셔야죠. 수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소송. 이요? 네. 법원 판결이 난 건데 경찰이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잖아요.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하시면 돼요. 경찰관은 마치 당연한 얘기를 하듯 말했습니다. 수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변호사요. 돈이 얼마나 들어요? 글쎄요. 몇백은 들지 않을까요? 몇백만 원. 수님의 주머니에는 남편이 던진 10만 원도 안 되는 돈만 있었습니다. 돈이 없는데요. 그럼 법률구조공단에 가보세요. 무료 변호해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글쎄요. 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해보세요.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긁었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한데 저희가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정말 없어요. 법원 판결 난 거라서.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수님이 외쳤습니다. 경찰관이 뒤로 물러섰어요. 큰 소리 내지 마시고요.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곤란하긴 제가 더 곤란해요. 저 살아있는데 나라에서 죽었다고 하잖아요. 아주머니, 일단 진정하시고 여기서 나가주세요.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경찰관들이 슬슬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수님은 알았습니다. 여기서도 자기를 안 도와줄 거예요. 알겠어요. 수님이 힘없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어요. 밖에는 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경찰서 앞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이제야 남편의 계획이 보였습니다. 단순히 죽이려고만 한 게 아니었어요. 법적으로 완전히 지워버린 겁니다. 실종 신고, 사망 선고, 주민등록 말소. 완벽했습니다. 설령 수님이 살아 돌아와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신분증도 없고 돈도 없고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의 차가운 눈빛, 민원인들의 수군거림, 경찰관의 무관심한 태도. 세상 어디에도 자기 편은 없었습니다. 수님은 비를 맞으며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20년을 일해온 대한민국. 세금 내고 법 지키며 살아온 나라.
그 나라가 자기를 버렸어요. 나 정말 유령이 된 거야. 수님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법적으로 죽은 사람,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 국가조차 인정하지 않는 사람. 수님은 이제 알았습니다. 남편 박상철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그는 단순히 수님을 죽이려 한 게 아니었어요. 완벽하게 지워버리려 했던 겁니다. 비는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수님은 경찰서 계단에 웅크린 채 떨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수님을 거짓쯤으로 여기며 피해갔습니다. 아무도 수님을 보지 않았어요. 정말로 유령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수님은 주머니에서 젖은 돈 뭉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던진 돈. 20년의 값. 이게 전부야. 수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돈도 없고 신분도 없고 집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완전한 고립이었습니다. 수님은 비 내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빛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절망이 수님을 집어삼켰습니다. 비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수님은 경찰서 앞 계단에 웅크린 채 떨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단단한 것이 바닥을 치는 소리였어요. 수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여자가 우산을 쓰고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여자의 걸음이 이상했습니다. 한쪽 다리가 의족이었어요. 여자는 수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쓰고 있던 우산을 수님 머리 위로 옮겨들었어요. 빗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수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여자를 봤습니다. 정희 씨? 수님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정희. 한성식품의 전 수석비서였어요. 수님은 정희를 알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이니까요. 수님 사모님.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왜? 여기. 사모님을 찾아왔어요. 정희가 수님 옆에 앉았습니다. 저를요? 왜? 박상철 그 사람한테 버림받은 거 알아요. 정희의 말에 수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저도 똑같이 당했거든요. 정희가 자기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의족. 수님은 그제야 정희의 얼굴을 제대로 봤어요. 1년 전보다 훨씬 야윈 얼굴. 깊게 파인 눈가.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정희 씨. 다리가 왜? 박상철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1년 반 전이었어요. 사장님이 저한테 비자금 장부를 숨기라고 했죠. 근데 전 거부했어요. 불법인 거 알았으니까요. 수님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날 밤 퇴근길에 차 사고가 났어요. 덤프트럭이 저를 쳤죠. 수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고. 아니었어요. 사장님이 사주한 거였어요. 제가 입을 열까봐 겁났던 거죠. 정희가 의족을 툭툭 쳤습니다. 왼쪽 다리를 잃었어요. 병원비도 안 대주고 오히려 저를 횡령범으로 몰았죠. 퇴직금 한 푼 없이 쫓겨났어요. 그런 일이. 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모님도 똑같이 당한 거 알아요. TV에서 사장님이 재단 만드는 거 봤어요. 그때 알았죠. 사모님을 죽인 거구나. 죽이려 했어요. 수님이 작게 말했습니다. 근데 실패했네요. 사모님이 살아 돌아왔으니까. 정희가 수님을 똑바로 봤습니다. 오늘 사모님이 집에 갔던 거 알아요. 제가 지켜봤거든요. 지켜봤다고요? 네. 박상철 그 인간을 무너뜨릴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사모님이 나타난 거죠. 정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사모님 복수하고 싶으시죠? 수님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1년 반 동안 이를 갈았어요. 언젠가 박상철 그 인간을 무너뜨리겠다고. 정희가 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우리 함께해요. 함께? 정희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박상철의 비리 문서. 비자금 장부 사본. 제가 몰래 챙겨뒀어요.
언젠가 쓸 날이 올 줄 알았거든요. 수님의 눈이 서류에 고정됐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어요? 당장은 아니에요. 지금 사모님 상태로는 법정에 설 수도 없죠. 먼저 숨어야 돼요. 숨는다고요? 네. 박상철이 사모님이 살아있는 걸 안 이상 아마 다시 죽이려 할 거예요. 정희의 말에 수님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 강원도에 아는 곳이 있어요. 산골오지. 사람도 없고 추적도 안 돼요. 거기서 준비해요. 준비? 복수요. 정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박상철은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할 거예요. 안심하고 살겠죠. 정희의 눈빛이 이글거렸습니다. 그가 방심할 때 공격하는 거죠. 천천히 확실하게. 수님은 정희를 봤습니다. 1년 반 전 회사에서 봤던 그 차분한 비서는 없었어요. 지금 옆에 있는 건 복수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수님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든든했습니다. 정희 씨, 사모님, 전 진심이에요. 박상철 그 인간을 무너뜨리고 싶어요. 사모님도 그러시죠?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함께해요. 둘이서. 수님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님은 천천히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아요. 함께해요. 두 손이 꽉 맞잡혔습니다. 저 사람을 반드시. 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무너뜨려요. 똑같이 망가뜨려야죠. 정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여자의 눈빛은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정희가 일어섰습니다. 의족이 바닥을 딱 쳤어요. 사모님, 일어나세요. 이제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정희가 수님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님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정희가 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수님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두 여자는 나란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정희의 의족 소리와 수님의 발소리가 빗속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는 마치 복수의 행진곡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강원도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는 산길을 달렸어요. 서울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수님은 창밖을 봤어요. 자기가 20년을 살았던 도시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뭘요? 도망치는 거요. 수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게 맞아요. 수님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숨어서 준비할 거예요. 천천히 확실하게. 그리고 돌아갈 거예요. 돌아가서요? 박상철을 무너뜨려야죠. 수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버스는 산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마지막 정류장에서 두 사람만 내렸습니다. 여기서 1시간 더 걸어야 돼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수님은 정희의 다리를 봤어요. 괜찮겠어요? 이 정도는 익숙해요. 정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두 여자는 산길을 걸었습니다. 정희의 의족 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수님은 생각했습니다. 박상철, 잘 봐둬. 우리 반드시 돌아갈 거야. 산 너머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두 여자의 긴 싸움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폐가는 정말 폐가였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벽에는 금이가 있었어요. 문짝도 제대로 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이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여기서 살 수 있을까요? 수님이 주저하며 물었습니다. 정희가 집안을 둘러봤어요. 고치면 돼요. 일단 비는 피할 수 있잖아요. 두 여자는 낮에는 집을 고치고 밤에는 나무 밑에서 잤습니다. 나흘 만에 지붕을 덮었어요. 일주일 만에 문짝을 달았습니다. 수님의 손은 금방 부르텄습니다. 손등이 갈라지고 피가 났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수님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집이 사람 살만해졌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수님은 뒷마당을 봤어요. 넓은 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장을 담가 볼까요? 장이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수님은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60년 전통의 장 담그기. 시어머니가 수님에게 전수해준 비법이었어요. 간수 맞추는 법, 매주 띄우는 온도, 장독 관리. 전부 몸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수님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좋아요, 해봐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님은 콩을 삶기 시작했습니다. 가마솥에 물을 붓고 장작불을 지폈어요. 콩이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수님은 그 연기를 맡으며 눈을 감았어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지켜보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수님아, 장은 정성이야. 손 마시고. 수님은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콩을 저었습니다. 콩을 삶아 메주를 빚었어요. 손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메주를 띄우는 작업은 더 힘들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정확히 맞춰야 했어요. 조금만 틀려도 곰팡이가 잘못 끼었습니다. 수님은 밤낮 없이 메주방을 지켰습니다. 사모님, 좀 쉬세요. 쓰러지겠어요. 정희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수님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메주가 완성됐어요. 수님은 장독을 구했습니다. 마을에서 버려진 옛날 장독들을 주워왔어요. 이 장독들. 쓸만해요. 수님이 장독을 하나하나 씻었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졌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독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수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산속 샘터로 가서 정화수를 길어왔습니다. 이 물로 장을 담가야 해요. 수님은 정화수로 장독을 닦았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박상철, 이 장이 익어갈 때 너도 천천히 망가질 거야. 수님은 장독을 닦으며 되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끔 수님을 봤습니다. 저 여자 말이 없네. 벙어리인가 봐. 수님은 일부러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정의의 조언이었습니다. 사모님, 신분 없는 사람은 눈에 띄면 안 돼요. 최대한 조용히 살아야 해요. 그래서 수님은 벙어리 행세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고개만 숙였어요. 저 여자 불쌍하긴 하네. 다리 불편한 사람이랑 사는 거 보니 형편이 안 좋은가 봐. 사람들은 수님을 동정했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수님은 묵묵히 장독을 돌봤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장이 익어갔어요. 수님은 매일 장독 뚜껑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정희 씨, 이것 좀 봐요. 수님이 장독을 가리켰습니다. 정희가 다가왔어요. 색깔이 완벽해요. 작물이 까맣게 익어 있었습니다. 윤기가 흘렀어요. 정희가 장을 떠서 맛봤습니다. 와, 이거.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제가 먹어본 장 중에 최고예요. 수님도 맛을 봤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시어머니 장맛이다. 수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해 가을 등산객 2명이 길을 잃고 수님의 집 앞까지 왔습니다. 저기, 혹시 물 좀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배고프시겠다. 밥이라도 드세요. 정희가 등산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수님은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자기가 담근 된장으로. 우와! 등산객 한 명이 감탄했습니다. 이 된장찌개. 맛이 장난 아닌데요? 진짜요. 어디서 파는 된장이에요? 정희와 수님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직접 담근 거예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이거 혹시 파시나요? 사고 싶은데요. 안 팔아요. 아, 아쉽다. 정말 맛있는데. 등산객들은 아쉬워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정희가 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장을 팔아요. 팔다니요? 복수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많이요.
정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사모님 장 마시면 팔려요. 분명히요. 수님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팔아요. 수님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이 장으로 복수 자금을 모으는 거죠. 두 여자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희는 마을 장터에 장을 내다 팔았습니다. 산골 된장이에요. 전통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할머니가 맛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게 옛날 우리 시어머니 장맛이네. 정말요? 그럼 이거 얼마야? 할머니가 장 2병을 샀습니다. 그 다음 주 할머니가 친구들을 데려왔어요. 이 된장 진짜 맛있어. 내가 보증해. 장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님은 더 많은 장독을 만들었어요. 10개, 20개, 30개. 손등이 터져 진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님은 매일 밤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수백 개의 장독이 달빛에 빛났어요. 박상철. 잘 봐둬. 수님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장이 까맣게 익어갈 때 내 놈 속도 시커멓게 타들어갈 거다. 수님의 눈빛에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수님의 장독대는 200개가 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수님을 산골 장명인이라 불렀습니다. 저 벙어리 아줌마 장은 기가 막히게 담그더라. 그러게. 어디서 배웠는지. 수님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장을 담그고 팔고 돈을 모았어요. 정희는 그 돈을 차곡차곡 저축했습니다. 사모님, 1년치 수익이에요. 정희가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수님의 눈이 커졌어요. 이렇게나.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입소문이 퍼지고 있거든요. 정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 자금. 차곡차곡 모으는 거예요.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수님은 장독대 앞에 섰어요. 200개가 넘는 장독들이 달빛 아래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수님의 손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더욱 날카로워졌죠. 장독대는 300개를 넘어섰습니다. 사모님, 주문이 또 들어왔어요. 정희가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수님은 손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엔 강남 백화점 VIP 고객들이에요. 소문 듣고 찾는데요. 얼마나요? 100통이요. 수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100통이면 큰 돈이었어요. 입소문이 엄청나요. 부유층 사이에서 산골 명품 된장으로 불린대요. 정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돈. 많이 모였겠네요. 네. 이제 슬슬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예요. 정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유령법인 3개 만들었어요. 장 판매 수익을 여기로 분산시킬 거예요. 왜요? 추적 막으려고요. 나중에 큰일 할 때 꼬리 잡히면 안 되니까요. 정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정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수님이 들여다봤습니다. 한성식품 주식이요? 네. 사모님, 이제 주식을 사요. 주식을? 남편 회사 주식이요. 조금씩 천천히. 들키지 않게. 수님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쓸 거예요.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정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해요. 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산골로 올라왔어요. 수님은 장독을 닦다가 차를 봤습니다. 저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차에 붙은 로고. 한성식품. 정희 씨. 수님이 급히 정희를 불렀습니다. 정희가 뛰어나왔어요. 한성식품 차예요. 뭐? 두 사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차에서 양복 입은 남자 둘이 내렸어요. 한성식품 마케팅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서 장 담그시는 분 계세요? 정희가 나섰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데요? 저희 한성식품 마케팅팀인데요. 소문 듣고 왔습니다.
혹시 저희 회사랑 계약할 의향 있으세요? 수님은 장독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계약이요? 네. 저희가 유통 맡아서 전국적으로 판매하면 큰 돈 되실 거예요. 정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저희는 계약 안 해요. 소량만 생산하거든요. 그래도 한번 만나보시죠. 조건 좋게 드릴게요. 남자들이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정희가 막아섰어요. 안 됩니다. 저희 선생님께서 외부인 싫어하세요. 선생님이요? 네. 장 담그시는 분이요. 말씀도 못하시고. 그때 수님이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나타났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어요. 남자들이 수님을 봤습니다. 수님은 고개만 까딱했어요. 혹시 한번 맛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됩니다. 정희가 된장을 떠서 남자들에게 줬습니다. 남자들이 맛을 봤어요. 오, 이거. 남자 하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맛. 우리 회사 초창기 된장 맛이랑 똑같은데요? 수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요? 그냥 전통 방식으로 만든 건데. 정희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이 이거 드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돌아가신 사모님 손맛이랑 똑같거든요. 남자의 말에 수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일단 사장님께 보고 드릴게요. 연락처 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릴게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아쉬워하며 돌아갔어요. 일주일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비싼 차가 올라왔어요. 수님은 장독 뒤에 숨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는 순간 수님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상철이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그는 살이 더 쪘고 머리는 반쯤 벗겨졌습니다. 욕심으로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수님은 장독 뒤에서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여기가 그 집이야? 상철이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네, 사장님. 여기요. 정희가 나왔습니다. 상철과 눈이 마주쳤어요. 정희. 상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희도 알아봤죠. 예전 자기 비서였던 사람. 오랜만이네요, 사장님. 정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보시다시피 일하죠. 사장님이 날 쫓아낸 뒤로 여기서 살아요. 정희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장 담그는 사람이 누군데? 왜요? 궁금하세요? 직접 확인하러 왔어. 상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된장 좀 맛볼 수 있을까? 됩니다. 정희가 된장을 떠다 줬습니다. 상철이 맛을 봤어요.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거. 상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히 수님의 장맛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 배운 그 장맛. 5년 전까지 회사에서 만들던 바로 그 맛. 이 맛. 수님이 장맛이잖아. 상철이 중얼거렸습니다. 정희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요? 근데 사모님은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상철의 눈빛이 의심스럽게 변했습니다. 설마. 상철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장독대, 집 마당. 수님이 숨어 있을 만한 곳을 찾는 눈빛이었습니다. 설마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누가요? 수님이. 상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상철이 집안을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정희가 막아섰어요. 사장님, 여기 그런 사람 없어요. 직접 봐야겠어. 상철이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그때 준비된 대역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정희가 미리 마을에서 섭외해둔 노인이었습니다. 누구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할머니가 허리 굽은 채 나왔습니다. 여든이 넘어 보이는 노파였어요.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 목소리도 갈라져 있었습니다. 상철이 할머니를 봤습니다. 장 담그시는 분이 할머니세요? 그럼 내가 담그지. 할머니가 투박하게 대답했습니다. 상철은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할머니, 어디서 장 담그는 법 배우셨어요? 배우긴. 우리 시어머니한테 배웠지. 60년 전에. 할머니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상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노파는 분명 수님이 아니었어요. 혼자 사세요?
저 애랑 같이 살지. 할머니가 정의를 가리켰습니다. 상철은 장독대를 둘러봤어요. 500개가 넘는 장독들. 수님이 있다면 숨을 곳이 없을 텐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상철이 중얼거렸습니다. 뭐가요? 정의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상철은 다시 된장을 봤어요. 분명 수님의 장맛인데. 하지만 수님은 여기 없었습니다. 우연이겠지. 그럴 수밖에. 상철이 스스로를 납득시키듯 말했습니다. 수님은 장독 뒤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상철과의 거리가 고작 10m. 들키면 모든 게 끝이에요. 제발, 제발 가줘. 수님의 손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저희랑 계약할 생각 없으세요? 상철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없어. 난 대량 생산 안 해. 조건 좋게 해드릴 텐데요. 싫다니까. 할머니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상철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상철이 돌아서려다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눈빛이었어요. 수님은 장독에 바짝 붙어 숨을 참았습니다. 상철의 시선이 장독대를 훑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가시죠, 사장님. 비서가 말했습니다. 그래. 상철은 찝찝한 표정으로 차에 올랐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수님은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숨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차가 보이지 않게 되자 그제야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정의가 달려왔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간신히. 넘겼네요. 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사람. 의심하고 있어요. 알아요. 장마 때문에요. 정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제 더 조심해야 해요. 다시 올 수도 있어요.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역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수고하셨어요, 할머니. 정의가 할머니에게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약속한 사례금이요. 고맙네. 근데 저 사람 누군데 그렇게 무서워해? 그냥 나쁜 사람이에요. 정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간 뒤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 씨. 수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마 때문에 들킬 뻔했어요. 괜찮아요. 오늘 잘 넘겼으니까요. 하지만 정희의 얼굴도 굳어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뭘요? 한성식품 주식 매집이요. 그리고 식품 벤처기업들에 투자할 거예요. 정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장 판매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제 자본을 키워야 해요. 더 크게, 더 빠르게.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해요. 그날 밤 수님은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500개가 넘는 장독들이 달빛에 빛나고 있었어요. 박상철. 오늘 날 찾았지? 수님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이젠 못 찾을 거야. 수님은 장독 하나를 쓰다듬었습니다. 달빛 아래 수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복수는 이제 막 무르익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정의가 흥분한 얼굴로 수님을 찾아왔어요. 사모님, 백화점에서 연락 왔어요. 백화점이요? 네. 신세계백화점 VIP 전용관에서 우리 장을 독점 입점시키고 싶대요. 수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독점이요? 네. 조건도 좋아요. 브랜드 이름도 만들래요. 청산명가로요. 청산명가. 수님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좋아요. 해요. 그날부터 수님의 장은 청산명가라는 이름으로 전국 백화점에 입점했습니다. 가격은 일반 된장의 10배였어요. 하지만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청산명가 된장 또 품절됐대요. 역시 명품은 달라. 부유층 사이에서 청산명가는 필수품이 됐어요. 수님은 장독대를 1000개까지 늘렸습니다. 손은 더 거칠어졌고 허리는 더 굽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을 더 벌어야 해. 더 많이. 수님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수님은 55살이 됐어요. 두 사람은 산골에서 묵묵히 제국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번 분기 수익이에요. 정희가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수님은 숫자를 보고 눈을 깜빡였어요. 20억이요? 네. 청산면가 매출만 해도 월 5억이 넘어요. 정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정희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식품 벤처 기업 5곳에 투자했어요. 전부 유망주들이에요. 수익은요? 이미 투자금의 3배를 회수했어요. 수님은 놀랐습니다. 정희의 사업 수완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리고 한성식품 주식도 계속 사모았어요. 지금 우리가 보유한 지분이 15%예요. 15%면 주주총회에서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이죠. 정희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박상철은 아직 모를 거예요. 차명으로 분산시켜놨으니까요.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요. 그 무렵 한성식품은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분기도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마케팅 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상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얼마나? 작년 대비 30%요. 30%? 상철이 소리쳤습니다. 청산면가 때문입니다. 저쪽이 시장을 다 잠식했어요. 그 산골 된장이. 네. 이제 부유층은 다 청산면가만 찾습니다. 우리 제품은. 팀장이 말을 흐렸습니다. 상철은 이를 갈았어요. 공장식 대량 생산으로 원가를 낮췄지만 맛이 변했습니다. 수님이 만들던 그 손맛은 사라졌어요. 제품 개선 안 돼. 어렵습니다. 공장에서는 그 맛을 못 내요. 상철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집에 돌아온 상철은 술을 마셨어요. 미라가 다가왔습니다. 오빠, 기분 안 좋아요? 회사 일 때문에. 잘 될 거야. 걱정 마요. 미라가 상철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미라는 명품 가방을 10개씩 사들이고 고급 차를 몰았어요. 사치가 날로 심해졌습니다. 오빠, 나 좋은 투자처 알았어요. 투자처? 네. 건강식품 다단계인데 수익이 엄청 좋대요. 미라가 팜플렛을 보여줬습니다. 한 달에 30% 수익이래요. 30%? 그게 말이 돼. 진짜래요. 내 친구 언니가 하는 건데 벌써 억대 수익 냈대요. 상철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알아서 해. 나한테 손 벌리지만 마. 알았어요. 미라는 상철 몰래 회사 비자금 계좌에서 돈을 빼냈습니다. 5억. 그 돈을 건강식품 회사에 투자했어요. 하지만 그 회사는 정희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사모님, 미라가 물렸어요.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5억 입금됐어요. 상철이 돈이에요? 그렇겠죠. 미라 개인 돈은 아닐 테니까요. 두 사람은 눈을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상철의 비자금이 우리 손으로 넘어오는 거네요. 맞아요.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빼먹을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6개월 뒤 미라는 더 큰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10억. 오빠 몰래 했어. 나중에 돈 벌면 깜짝 놀랄 거야. 미라는 혼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10억도 정희의 손으로 넘어갔어요. 사모님, 총 15억 회수했어요. 상철이 비자금 다 빼낸 거네요. 네. 이제 한성식품 금고는 텅텅 비었어요. 수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박상철, 네가 쌓아온 게 무너지고 있어. 한성식품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경쟁력은 떨어지고 내부 횡령으로 자금은 바닥났어요. 은행들이 대출 상환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은행에서 대출금 회수한대요. 얼마? 50억입니다. 상철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지금 회사에 현금이 얼마야? 10억도 안 됩니다. 비자금은? 그게 비어 있습니다. 뭐? 상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자금 계좌에 100억이 있었어. 사라졌습니다. 누가 빼낸 것 같은데. 상철은 집으로 달려가 미라를 다그쳤습니다. 당신이 뺐어. 뭘요? 비자금. 100억. 미라의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그게 투자했어요. 뭐? 건강식품 회사에 수익 좋다고 해서. 상철은 미라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어디? 어느 회사? 미라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보여줬어요. 상철이 확인해보니 그 회사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사기야. 사기. 상철이 주저앉았습니다. 그 무렵 수님은 움직였습니다. 정혜 씨, 한성식품 채권사요. 채권이요? 네. 은행들이 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죠. 정희가 눈을 빛냈습니다. 그럼 사모님이 최대 채권자가 되는 거네요? 맞아요. 상철의 목줄을 쥐는 거예요. 수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정희는 차명회사를 통해 한성식품의 채권을 사들였습니다. 50억, 100억, 200억. 사모님, 이제 우리가 한성식품 최대 채권자예요. 좋아요.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흘 뒤 두 사람은 산골 집 앞에 섰습니다. 사모님, 이제 서울로 갈 시간이에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수님은 장독대를 바라봤어요. 1000개가 넘는 장독들이 햇빛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10년이에요. 수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10년을 살았어요. 준비했어요. 이제 끝낼 시간이죠. 정희가 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상철을 무너뜨리러 가요.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어요. 가요. 이제 끝장을 보러. 두 사람은 짐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과 서류 뭉치. 하지만 그 서류 속에는 박상철을 무너뜨릴 모든 무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사모님, 준비됐어요? 네. 수님은 마지막으로 장독대를 돌아봤습니다. 고마웠어. 너희가 날 살렸어. 수님은 장독 하나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렸어요. 두 사람은 산을 내려갔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 복수의 완성을 향한 길. 수님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상철. 이제 내 차례야. 서울로 돌아온 수님은 정희와 함께 조용한 오피스텔에 자리 잡았어요. 창밖으로 한성식품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사모님, 저기 봐요. 정희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수님은 망원경을 들었어요. 한성식품 건물이 확대됐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회사. 수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설렘이 아니었어요. 증오였습니다. 주가 확인했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봤어요. 한성식품 주가는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주당 5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은행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희가 노트북을 보여줬습니다. 대출금 상환 압박 들어갔어요. 한성식품은 이제 현금이 없어요. 박상철은 지금 어떨까요? 발버둥 치고 있죠. 사채까지 알아본대요. 수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사채업자도. 네. 우리 사람이에요. 정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일주일 뒤 상철은 사채업자를 만났습니다. 급하시다며요? 사채업자가 물었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30억만 빌려주세요. 한 달이면 갚을 수 있어요. 이자가 월 10%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빨리 좀. 상철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사채업자는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상철은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서명했습니다. 30억이 입금됐습니다. 하지만 그 돈의 실소유주는 수님이었어요. 사모님, 상철이 물렸어요.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한 달 뒤에 33억 갚아야 하는데 못 갚으면 회사 담보로 잡은 거죠? 맞아요. 공장 부지랑 본사 건물 전부요. 수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네 발로 걸어 들어왔구나, 박상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철은 돈을 갚지 못했어요. 사채업자가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안 됩니다. 계약서에 써 있잖아요. 못 갚으면 담보 넘기기로. 상철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제발. 일주일만. 안 돼요. 사채업자는 냉정했습니다.
그날 밤 상철은 집에서 술을 마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미라가 물었습니다. 상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상철이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오빠, 오빠. 미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상철은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협심증입니다. 입원 치료 필요해요. 의사의 말에 미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님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대요. 네. 스트레스성 협심증이래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가볼까요? 수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원에요? 네. 보고 싶어요. 저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 수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수님은 병원에 갔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를 했어요. 상철의 병실 앞까지 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수님은 병실 문을 봤어요.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병실 밖에서 미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나야. 미라가 복도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급히 몸을 숨겼어요. 응, 남편 입원했어. 스트레스 때문에. 미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어차피 우리 계획대로면. 수님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준영이는 괜찮아. 남편은 아직 몰라. 수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절대 말하면 안 돼. 준영이가 당신 아들인 거 내 남편이 알면 끝이야. 수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준영이가 상철이 친아들이 아니라고. 걱정 마. 나 연기 잘하잖아. 20년 넘게 속였는데 뭐. 아마 죽을 때까지 모를 거야. 미라가 낮게 웃었습니다. 너 돈은 챙겨뒀지? 좋아. 나도 조금만 더 버티면 돈 뺏어 나갈 거야. 수님은 벽에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20년 넘게. 남의 자식을. 미라가 전화를 끊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수님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수님은 조용히 병실 문 앞으로 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침대에 누운 상철이 보였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모습. 상철은 늙었습니다. 59살. 머리는 거의 다 벗겨졌고 얼굴은 초췌했어요. 수님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여기까지 왔지? 수님의 머릿속에 과거 신혼 초에 다정했던 상철과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전부 거짓이었을까요? 수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5년입니다. 복수를 위해 15년을 살았어요.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굽고 밤을 새우며 장독을 닦았습니다. 그 모든 게 저 남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지금 저 사람을 보니 불쌍했습니다. 아니, 불쌍한 게 아니에요. 허무했어요. 내가 복수의 괴물이 된 건 아닐까? 수님은 자기 손을 봤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 20년 전 부드럽던 손은 사라졌어요. 나도 저 사람 때문에 망가진 거야. 수님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복수가 끝나면 뭐가 남을까요? 돈? 회사? 그런 게 중요한가요? 수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수님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상철은 사람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의 다리를 빼앗아갔어요. 2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편하게 살면 안 돼요. 나 때문이 아니야. 저 사람이 받아야 할 대가야. 수님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병실 안에서 미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물 좀 드세요. 상철이 작게 신음했습니다. 고마워. 괜찮아요. 제가 평생 오빠 옆에 있을게요. 미라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저 여자의 진심을. 수님은 병실 문에서 물러났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수님은 생각했습니다. 망설임은 이제 끝이에요. 상철은 받아야 합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수님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사모님, 정희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수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희 씨. 네. 준영이 유전자 검사 준비해요. 유전자 검사요? 네. 미라 비밀 들었어요. 준영이가 상철이 친아들이 아니래요.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네. 20년을 속인 거예요. 수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거 결정타로 쓸 거예요. 좋아요. 바로 준비할게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안에서 수님은 창밖을 봤습니다. 박상철, 네가 쌓아온 모든 게 거짓이었어. 수님의 눈빛이 불타올랐습니다. 망설임은 끝이었습니다. 그 후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수님은 법률사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법원에서 실종 선고 취소 판결이 나왔어요. 수님은 판결문을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어요. 서수님의 실종 선고를 취소하고 사망 등록을 말소한다. 20년입니다. 20년 만에 수님은 다시 살아났어요. 주민등록도 복구됩니다. 이제 법적으로 살아계신 거예요. 변호사의 말에 수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권리를 찾으신 거죠. 수님은 법률사무소를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수님과 정희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정희가 서류 뭉치를 형사 앞에 놓았어요. 20년 전 덤프트럭 기사 참회록입니다. 박상철이 3천만 원을 주고 사고를 지시했다고 자백했어요. 형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건 박상철의 비자금 장부예요. 횡령과 배임 증거입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전 비서였거든요. 몰래 챙겨뒀죠. 정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형사는 한참 서류를 검토했어요. 이 정도면 살인교사 혐의 충분합니다. 체포할 수 있어요? 수님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바로 영장 청구하겠습니다. 수님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드디어 사흘 뒤였습니다. 한성식품 긴급 이사회가 열렸어요.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사장님, 채권자들이 회사 매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사 한 명이 말했습니다. 상철은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조금만 시간을 주면. 시간이 없습니다. 은행 빚만 200억이에요. 그래도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어요.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자.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어요. 상철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수님이었습니다. 20년 전 쫓아냈던 그 여자. 그 여자가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오랜만이네요, 여러분. 수님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님 사모님.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수님은 상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류 한 장을 상철 얼굴에 던졌어요. 종이가 상철의 책상 위에 떨어졌습니다. 뭐야 이게? 상철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었습니다. 실종 선고 취소 및 사망 말소 판결문. 법원 판결이에요. 전 이제 법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죠. 수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놀랐어요? 그때 날 죽였는데 다시 살아 돌아와서 20년 전에 내가 나 살아있다고 당신 찾아갔는데 날 모른 척 했잖아. 당신은 날 2번 죽였어. 수님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이사들이 수군거렸어요. 죽이려 했다니. 무슨 소리예요? 사장님이 사모님을. 수님은 정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가 앞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죠. 박상철 사장은 20년 전 서수님 사모님을 살해하려 했습니다. 덤프트럭 기사를 매수해서 차를 강물에 빠뜨렸죠.
뭐라고? 이사들이 경악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증거 있어? 상철이 소리쳤습니다. 증거요? 수님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덤프트럭 기사 참회록이에요. 당신이 3천만 원 주고 사고 지시했다고 자백했어요. 상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수님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이 땅, 이 공장 부지 알아요? 그게 왜? 전부 제 거예요. 뭐? 정확히는 제 시댁 종중 땅이에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 이름으로 물려주셨죠. 수님이 또 다른 서류를 던졌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에요. 확인해보세요. 상철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토지 소유자 서수님. 이게 이럴 리가. 당신은 20년 동안 제 땅에서 장사한 거예요. 월세도 안 내고요. 수님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적으로 살아났으니까 당신이 진행한 모든 상속과 지분 양도는 무효예요. 전부 다요. 상철이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아, 그리고 말이죠. 수님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준영이라고 했나? 당신 아들. 준영이가 왜? 친자 감정 결과예요. 수님이 서류를 상철 앞에 던졌습니다. 상철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부자관계 확률 0%. 이게 무슨? 준영이는 당신 아들이 아니에요. 상철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미라한테 물어보세요. 20년 가까이 당신 속였어요. 남의 자식 키우느라 고생 많았어요. 수님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입니다. 형사 4명이 들어왔어요. 박상철 씨죠? 살인 교사 및 배임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상철이 비틀거렸습니다. 형사가 상철의 손에 수갑을 채웠어요. 당신에게는 묵비권이 있으며 형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상철은 수님을 봤어요.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수님이 상철을 내려다봤습니다. 20년 전에 날 죽이려 했을 때 생각했어야죠. 이제 감옥에서 평생 살아요. 당신이 나한테 한 것처럼. 수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정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박상철. 정의가 상철을 똑바로 봤어요. 내 다리 기억나요? 상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빼앗은 내 다리. 20년 동안 이 의족 끌고 다니면서 당신 죽이고 싶었어요. 정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평생 살아. 썩어 죽을 때까지. 정의가 소리쳤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형사들이 상철을 끌고 나갔습니다. 상철이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사들은 멍하니 수님을 봤어요. 사모님, 진짜 살아계셨군요. 한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살아있어요. 20년 동안 이날을 기다렸죠. 수님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정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서수님 사모님은 한성식품 최대 채권자이자 토지 소유주입니다. 법적으로 모든 권한이 사모님께 있어요.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회사는 정상화시킬 거예요. 수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상철이 망쳐놓은 이 회사, 제가 다시 일으켜 세울 겁니다. 그 순간 정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정의가 전화를 끊고 수님을 봤어요. 사모님, 미라 잡혔대요. 어디서요? 인천공항이요. 돈 챙겨서 도망가려다 붙잡혔대요.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박상철은 체포됐고 미라도 잡혔어요. 수님은 창밖을 봤습니다. 한성식품 공장이 보였어요. 20년 전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그곳.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산골에 숨어 장독을 닦으며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끝났습니다.
사모님, 이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사모님을 새 회장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찬성합니다. 저도 찬성이요. 수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받아들이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님은 회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앉았던 그 자리. 하지만 이제 그 자리는 수님의 것이었어요. 정희가 수님 옆에 섰습니다. 축하해요, 사모님. 고마워요, 정혜씨. 두 여자는 눈을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0년의 싸움. 드디어 승리했습니다. 수님은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수님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박상철, 살인교사 및 배임 횡령으로 징역 20년. 유미라, 횡령 및 사기방조로 징역 15년. 판결이 떨어지던 날 수님은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상철이 끌려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상철은 한 번도 수님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수님은 한성식품을 정상화시켰어요.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고 회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어요. 이젠 쉬고 싶어요. 수님은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충분히 쉴 자격 있어요. 두 사람은 조용한 삶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모님, 박상철이 출소했대요. 정희가 급히 전화를 걸어왔어요. 출소요? 2년밖에 안 됐는데? 형집행정지래요. 말기암이라고. 수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렇군요. 사모님, 조심하세요. 혹시 찾아올 수도. 괜찮아요. 이젠 무섭지 않아요. 수님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비가 내렸습니다. 수님은 회사 일로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운전기사가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차는 자기 집 대문 앞에 멈춰 섰어요.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고마워요. 수님이 차창을 내렸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에 튀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대문 옆 길바닥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수님의 심장이 철렁했어요. 저 사람. 운전기사도 봤습니다. 수님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어요. 쓰러진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박상철이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푹 꺼진 눈. 머리카락은 거의 다 빠졌어요.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수님. 상철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수님은 그 자리에 섰습니다. 20년 전 자기가 바로 이 자리에 쓰러져 있었어요. 비를 맞으며 와인을 뒤집어 쓰고 남편에게 버림받았었죠. 상철이 무릎으로 기어왔습니다. 비에 젖은 바닥을 긁으며 다가왔어요. 내가 잘못했어.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살려줘. 제발. 밥 한 끼만. 따뜻한 밥 한 끼만 줘. 상철은 수님의 발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이마가 젖은 땅바닥에 닿았어요. 제발. 죽기 전에. 한 번만. 상철이 오열했습니다. 수님은 내려다봤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 22살에 결혼해서 42까지 새벽부터 밤까지 함께 일했던 사람. 가슴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를 죽이려 했습니다. 강물에 빠뜨렸어요. 법적으로 지워버렸습니다. 쫓아냈죠. 수님아. 상철이 수님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수님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놓으세요. 수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상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20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때 생각해서. 제발. 20년이요? 수님이 낮게 웃었습니다. 그 20년 생각하면 더 도와줄 수가 없네요. 20년 전 기억나세요?
이대문 앞에서 날 밀쳐서 넘어뜨렸죠. 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와인 뒤집어 쓰고 땅바닥에 쓰러진 나한테 뭐라고 했죠? 상철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귀신은 무덤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이미 죽은 사람이 왜 나타나서 산 사람 인생 망치냐고. 수님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돈 던졌죠. 20년 값이라고. 상철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수님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사과는. 수님이 무릎을 굽혀 상철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20년 전에 했어야죠. 수님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차로 돌아가려 했어요. 안 돼. 수님아, 제발. 상철이 수님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어요. 수님은 상철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놓으세요. 제발. 제발. 살려줘. 상철이 울먹였습니다. 수님은 차 문을 열었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상철이 차 옆으로 기어왔습니다. 수님, 수님아. 상철이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수님은 창문 너머로 상철을 봤어요. 빗물과 눈물 범벅이 된 얼굴. 수님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수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내 눈엔 죽은 사람만 보여서요. 상철의 손이 멈췄습니다. 당신같이 산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네요. 수님은 차창을 올렸습니다. 유리창이 천천히 올라갔어요. 상철의 얼굴이 점점 가려졌습니다. 상철이 차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차는 움직였어요. 출발하세요. 지금은 집에 가고 싶지 않네요. 수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가 천천히 앞으로 나갔습니다. 상철이 차 뒤를 쫓아왔지만 금방 쓰러졌어요. 수님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는 빗속을 달렸어요. 수님은 창밖을 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눈물처럼. 하지만 수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끝났어. 수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20년의 싸움. 드디어 끝났습니다. 며칠 뒤 수님은 정희와 함께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산골 집에 도착했습니다. 장독대는 그대로 있었어요. 1000개가 넘는 장독들이 햇빛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와, 그대로네요. 정희가 감탄했습니다. 관리인 고용해뒀거든요. 수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장독대 앞에 나란히 앉았어요. 정희가 차를 따랐습니다. 사모님, 차 드세요. 고마워요. 수님은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따뜻함이 퍼졌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장독들이 노을빛에 반짝였습니다. 정희 씨. 네. 장마 참 좋다. 수님이 장독 하나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야. 속이 다 시원하네요. 정희가 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야 숨이 쉬어지네요. 수님이 작게 웃었습니다. 두 여자는 나란히 앉아 노을을 봤어요. 20년. 긴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수천 개의 장독이 노을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두 여자는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진짜 삶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사연 주인공에게 건네고 싶은 위로나 응원의 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오늘 하루를 버틸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내일도 밝고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